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던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실적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매출은 97조 원, 연간 영업이익은 47조 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침없는 주가 상승을 실적으로 납득시킨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영 기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겁니까? 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97조 1,467억 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46.8%, 101.2% 증가하며 상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연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32조 8,267억 원, 영업이익은 19조 1,695억 원입니다. 이는 증권가 전망치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HBM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엔비디아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HBM4 물량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가속기 마이아 200에도 HBM3E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SK하이닉스가 HBM 최대 공급사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HBM4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4%로 1위로 예상됩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자사주를 활용해 미국 증시에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12조 2,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일 오전 컨퍼런스 콜에서 HBM4 공급 전략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5,1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대 급등하며 지난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처음으로 1,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와 시장 진단합니다. 강 기자, 코스닥 시장 천스닥으로 올라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5거래일 연속 급등세인데 오늘도 20% 넘게 뛰더라고요. 네, 연일 돌파입니다. 코스닥도 1,000을 넘어서 오늘 1,1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지수뿐만 아니라 대장주 경쟁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가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섰던 것처럼요.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이자 바이오 대장주인 이 알테오젠 주가가 주춤한 사이 이 며칠 사이 에코프로가 빠르게 추격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접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초 10조 원까지 벌어졌던 이 시총 격차가 오늘 에코프로가 20% 가까이 뛰면서 이 3천억 원 안팎으로 좁혀졌는데요. 배터리가 데이터 센터와 로봇 부품 등에 들어가는데 이런 신수요 기대 속에 이 재평가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이제 에코프로 BM 등 이 에코프로 그룹에 집중되면서 코스닥 추가 랠리를 2차 전지가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ETF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요. 최근 일주일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이 코스닥 150을 2배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1위 자리를 내어줄지가 내일의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은 팔고 기관, 그중에서도 금융투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양상 며칠째 비슷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개인이 무섭게 팔아치운 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또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 중에서 2조 원 가까이가 금융투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개인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 ETF로 방향성에 이제 베팅을 하고 기관은 이에 맞춰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을 담는 이 연결되는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오늘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천장이 없는 것처럼 치솟으며 강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5,100선 돌파의 주역 아무래도 반도체였겠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연일 슈퍼스타인데요. 오늘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16만 원, SK하이닉스는 84만 원, 장중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요, 코스닥과 이제 다른 모습인데요. 개인이 주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1조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 매수 종목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와 현대차에 베팅을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개인이 판 종목을 받아내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취했는데요. 연일 불장의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일 역대 최대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엄청난데요. 올해 들어서만 12조 4천억 원 정도가 불어난 수준입니다. 네, 시장 상황 굉장히 긍정적인데 내일 이 상승세의 분수령이 될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 이제 FOMC 회의와 함께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시장은 결과 자체보다는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과 관련해 어떤 멘트를 내놓을지도 포인트인데요. 여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빅테크 실적에서 AR 투자 확대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이 코스피 추가 상승의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추격 매수보다는요, 실적과 이벤트를 확인하려는 이 숨고르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서도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학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내도 우량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배 추종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지수 펀드 ETF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일 우량 종목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그 정도로 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상장된 ETF를 찾아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실제로 이미 홍콩 증시에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2배 ETF가 출시됐고 서학개미들은 사흘 새 10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학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투자자 보호가 너무 허술해지지 않도록 관련 장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배 레버리지 ETF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금감원의 특법 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 권한 확대에 대해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사금융 이 2가지 분야에 한해 도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넘어선 영역 확대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랑 통제 방안. 두 번째는 이제 민생 침해 범죄 중에 불법 사금융 이 분야에 한정해서 특사경 도입하는 부분,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정리가 좀 많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기관인 금감원의 권한이 확대되는 사안인 만큼 공공기관 재지정으로 보다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30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일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음 달 발표되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총량 증가율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설탕세 도입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가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사회적 논의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해외 각국은 초콜릿이나 설탕이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더 매겨온 바 있는데 각종 부작용도 상당했던 만큼 따져봐야 할 사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설탕세 도입에 관한 이 대통령의 발언, 공식 석상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졌는데 관련 발언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서 설탕 사용을 줄이자가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게시물 내용인데요. 이렇게 거둔 세금을 바탕으로 지역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쓰자는 겁니다. 보통 설탕세는 비만이나 당뇨 등 질병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부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과세 대상이 된 음료들의 설탕 함량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요.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씁니다. 다만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닌데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했더니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설탕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부작용이 생겼고 덴마크 역시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겨서 끝내 설탕세를 폐지했습니다. 대통령의 깜짝 제언에 재정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모두 네, 열려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공론화 차원에서 이걸 일단 띄운 거잖아요. 추가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식음료 업계는 물론이고 산업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은 벌써부터 입법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산업계에서는 설탕세 도입 효과가 있긴 할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청량음료나 과자, 빵 등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면 이는 그대로 제품 가격에 반영돼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또 설탕이 자주 쓰이는 기본 생필품인 만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입니다. 이에 더해 설탕 말고도 과당이나 과일, 제로 음료까지 당분이 포함된 식품 종류가 다양한데 기준 설정에서도 형평성이 중요한 문제로 지목됩니다.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에도 어느 정도 설탕이 들어가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용 문제나 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탕세를 적용할지 넓게 봐서는 설탕을 소비하려는 구매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길을 돌리면서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을 위해 기존 법안 개정이 나을지 새로운 법을 제정할지 검토에 들어간 걸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설탕세 도입을 본격 공론화할 예정인데요. 설탕 소비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물가 영향과 산업상의 역효과, 소상공인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회 입법 지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미 합의 수개월이 지났다고 보는 만큼 무역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김 실장의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아니라 왜 국회가 승인을 안 하냐는 문제 제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의 초점이 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 실장은 미국 당국자와 최근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 입장에선 7월 30일에 큰 틀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심리적으로 기산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11월 중순 발표됐지만 미국은 7월 말 이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한국의 대미투자펀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관세 재인상 시사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은 100% 입법 지연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책 모색을 언급한 만큼 무역 합의 이행 이외에 이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2월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조속한 통과와 투자 프로젝트 심사를 통해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내용도 나왔다고요? 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6.27, 11.5 대책 등 이미 강력한 수요 억제책 등을 시행했지만 예상만큼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는 5월 9일 일몰을 앞두고 지난 4년처럼 관례대로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만큼 정부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집을 미리 매각하려면 세입자 문제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일몰을 하지 않겠다면 더 일찍 결정을 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내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제도 자체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종료 시점을 5월 9일 당일로 할지 한두 달 정도 유예해 매각 마감 시점을 더 뒤로 둘지에 대해선 원칙 훼손이 아닌 기술적 조정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도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정교하게 나뉘고 특정 시기에만 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을 뿐 계속 80%였던 건 아니며 역사적으로 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한 제도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이 성과 분석을 거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김 실장은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오랜 금융 경력을 가진 자신도 놀랍다며 이 소감을 밝혔는데요. 추가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 코스닥 시장의 상장사에 어울리지 않는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 코스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를 대대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쪽으로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선진화된 미국과 비교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본시장 개혁을 지시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제도 근본 혁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제2의 창업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스피 5천 모멘텀을 전체적인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송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집값 역시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까지 7개월째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그럼에도 1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23%로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했고요. 최근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보면 상단이 6%를 넘어섰고 하단마저도 4%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 상승과 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등에 기인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기준금리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가 내리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또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는데도 거래량은 줄면서 가격은 또 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월간 매수 우위 지수를 통해서도 매물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자는 줄고 매수자가 늘며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이루어진 강력한 대출 규제, 또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인위적인 금리 상승의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대출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금리 수준에 둔감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대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금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한동안 거래량 없는 상승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다만 강화된 대출 규제에 더해 세제까지 손볼 계획이어서 자본 이득을 보기 위한 부동산 구입 수요가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의 폭은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자, 앞으로 집값 향방의 주요 변수는 발표가 임박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또 지방선거 이후로 예상되는 보유세 인상 등이 꼽힙니다. 특히 보유세 상승은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증여 등으로 선회할 경우에 장기간의 매물 잠김 효과가 있어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더해 금은 가격 또한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한때 그러나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런 온도차 왜 나는 걸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금은 가격부터 얘기를 해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4,500달러를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5,000달러도 넘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금과 은 가격이 거의 뭐 질주인데요. 이 금 선물 가격 오늘 같은 경우에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뚫고 지금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도 온스당 100달러 선을 처음 돌파한 바 있고요. 이 국내 투자 열기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 국내 은 ETF인 코덱스 은 선물 같은 경우에 한 달 사이에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ETF 시장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또 달러 약세, 인플레 우려까지 겹치면서 불안하면 금과 은으로 간다라는 전통적인 자금 이동이 다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근거로 은 가격이 앞으로 온스당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과 은은 이렇게 뛰는데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디지털 금으로 평가되면서 금융시장이 불확실해질 때마다 이 달러와 가치 하락 등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금값과 커플링을 보였는데요. 근데 올해 들어서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 약 12만 달러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지금은 9만 달러 선이 무너진 뒤에 8만 달러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 30% 정도 가격이 빠졌고요. 이후에도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알트코인은 이미 상황도 비슷하고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이 한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달러 약세에 금과 은과 함께 움직이면서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물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튀어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과 은에 비해 확실히 힘이 덜한 모습입니다. 네, 대체 자산으로 같이 묶이던 금, 은과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핵심은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 자산에 더 가깝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제도와 자금축이 이미 미국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미국 경제정치 이벤트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 변수는 연방 셧다운 가능성인데요. 미 의회가 예산안 연장에 실패하면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방향을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비트코인처럼 실질금리,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은 일단 피하자는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인데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넘길 때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 미국 ETF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이른바 ETF 머니가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11월 이후 조정 국면에서는 같은 ETF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가격을 되받아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 하락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전제로 한 비트코인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다만 이런 발언이 한두 번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근본적으로 미국 금리, ETF 자금 두 축을 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가 관건이겠습니다. 금은 뛰고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는 지금의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뒤바뀔 여지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셧다운 리스크 그리고 ETF 자금 흐름이 진정되느냐가 관문입니다.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고 또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이 조금만 줄어도 비트코인은 일단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박스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국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6월 첫 인하 가능성을 70% 안팎으로 보고 있고 실제 인하가 시작되면 유동성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이 블랙록의 링 리더 CIO가 거론되는데 크립토 친화적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지난해 랠리 때도 금리 인하 기나 기대와 또 ETF 자금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왔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흥미로운 지표도 하나가 있는데요. 은 대비 비트코인 가격 비율이 2022년 FTX 사태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 가격이 블로프 톱, 그러니까 과열에 가까운 급등 구간에 들어서 있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구도가 유지된다면 과열된 은 쪽에서 차익 실현한 자금 일부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소위 역전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